네, 안녕하세요. 생각차이 원장 신동철입니다. 네. 늘 제일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좀 쫓기듯 진행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또 준비한 거는 제가 충분히 다 진행을 하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장으로서 운영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메가에서 인강도 찍고, 그 다음에 저희 학원에서 수업도 하는데, 제가 1, 2, 3학년 수업을 다 하긴 하는데요. 1학년 수업이 제일 재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막 들어오는 친구들과, 그러니까 하얀 약간 도화지 같은 또 친구들이다 보니까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부분에서 굉장히 또 보람이 있고, 세 개 학년을 놓고 보면 1학년 수업할 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예비고일을 받기 시작하면 또 한 해의 시작이라는 의미도 있고, 저 스스로도 마음가짐을 또 새롭게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감회가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이제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시고 국어 관련해서 제일 많이 듣게 되시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국어가 어려워진다더라. 이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게 또 제일 중요하죠. 이제 여기 이 어렵다라는 말을 좀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그러니까 사실 예비고일 국어가 보통 한 16주 정도 진행이 되거든요. 이제 지금 11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2월 말까지 간다 했을 때, 근데 효율이 되게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막 무조건 막 문제를 많이 풀거나, 아니면 작품을 또 엄청나게 하거나, 모의고사를 또 엄청 푸는 거 있죠. 야, 고등학교 올라가면 국어 어렵대. 빨리 이런 거 많이 해야지.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이제 고등 국어를 배우기 시작하죠. 근데 제가 볼 때 약간 이런 식의 공부는 막 살을 빼는 다이어트를 할 때, 그러니까 막 앞뒤 안 가리고 그냥 굶는 겁니다. 그럼 살은 금방 빠지겠죠. 근데 결국 그로 인해서 건강도 해치게 되고, 나중에 다시 요요가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작용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이유와 이런 제목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공부를 진행하게 되면 결국 나중에 좀 탈이 나는 그런 문제가 좀 생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는 이 어려움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좀 분명한 실체가 무엇인가, 이걸 제가 좀 구체적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좀 다양한 예시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점은 어머님들께서 이제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국어 공부를 할 때 어느 지점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가. 우리 아이는 중학교 때 되게 국어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아이를 어렵게 할 수 있겠구나라고 되게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돌아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입학 이후에 정기고사를 치르는 과정에서 우리 아이가 이제 어떤 부분에 실수를 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 어려움이 왜 나타나는지 이유를 알아야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뭐가 이렇게 우리 아이를 어렵게 하는가, 이걸 여러 가지 예시를 통해서 보여드릴 건데, 좀 참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이 참여라는 건 앞에 나와서 어떤 막 말씀을 하시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문제를 보여드리면 같이 좀 푸시면서 어떤 배경 지식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구나. 공감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어렵거나 막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같이 한번 가볼게요. 여기가 되게 중요해요. 국어라는 과목이 그냥 막 문학, 비문학 이렇게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게. 자, 먼저 요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잠깐만 불을 하나 더 껐다가 이따가 다시 켜겠습니다. 이 문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말씀도 많이 들었겠지만, 고등학교 올라가는 문법이 또 어려울 거다, 이런 말씀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 또 이제 함정이 좀 있죠. 일단 요거 설명을 드리면, 요거 발음하면 구지가 되잖아요, 구지. 요런 거 이제 구개어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신라. 그래서 이 앞에 게 리을로 바뀌죠. 어머님들 배웠던 기억을 떠올리시면 좋을 거예요. 근데 요 단어는 얘가 이제 이응으로 바뀌죠. 국민 되는 거고, 얘는 닫는에서 니은으로 바뀌어요. 이런 건 비음화라고 합니다. 사실 이거 중학교 때도 배워요.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또 배웁니다. 일단 말씀드릴 내용 중에 하나는 중학교 때 배우는 영역과 고등학교 올라가서 배우는 영역은 똑같습니다. 영역이 추가되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런 걸 배웠다고 해볼게요. 야, 고등학교 올라가면 문법이 어렵대. 빨리 너 문법 공부 좀 해. 그럼 다 압니다. 이거 이제 애들이 공부한 거죠. 그리고 막 외워요, 이거를. 근데 이제 아이한테 질문해보면, 야, 너 구지가 뭐야? 그러면 구개어마죠? 라고 답을 되게 잘해요. 그럼, 야, 너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문법 어렵다는데 많이 공부가 됐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이거를, 이게 구개음하고 이게 유음하고 비음하라는 걸 아는 거는 공부의 끝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공부의 시작인 거예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제 묻게 되는 방식은요, 이게 뭐냐를 묻지 않아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를 묻지 않고 과감하게 질문합니다. 이렇게.
얘랑 나머지 세 개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쟤네들이 국염하고 유음하고 비음하라는 제목을 알고 있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죠. 물어보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랑 나머지 세 개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 이거예요. 어떤 지식이 아예 아니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아주 기초적인 걸 생각해 본다면 얘는 얘랑 얘가 만나는 거거든요. 우리 그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자음이라고 그러죠. 얘는 자음이고요. 얘는 모음이에요. 나머지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모두 다 자음과 자음끼리 만나서 일어나는 어떤 변화고요. 제일 앞에 있는 것만 자음과 모음이 만나서 일어나는 변화예요. 그러니까 문법 공부를 할 때 단순한 개념 습득, 그러니까 개념이 쭉 쌓여가는 양에 뭔가 만족을 느끼는 친구들이 갑자기 이런 문제를 냈을 때는 답을 못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위험한 게 뭐냐면 이런 친구들이 집에 돌아가서 뭐라 그럴까요? 이 문제를 틀리고 나서 아, 나 문법 공부 좀 부족했던 것 같아 라고 하고 또 드립하는 겁니다. 이건 악순환이죠. 악순환. 이거는 지식, 물론 이거 되게 중요하죠. 이거 알아야 되죠. 이거 모르면 아예 못하니까. 근데 이걸 아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같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건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툭툭. 이거 국음하고 유음하고 비음하고 비음하야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걸 알려주는 과정에서 야 근데 얘랑 얘네들이 차이가 뭘까? 이런 식의 질문이 필요한 겁니다. 수업할 때. 과제도 마찬가지고. 묻는 방식 바꿀 수 있죠. 야 너 얘네 세 개의 공통점이 뭔 줄 알아?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그 아이들이 생각하지 사용하지 않았던 뇌를 건드려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아이들이 습관이 좀 들어야 돼요. 공부할 때. 그러니까 얘는 개념을 습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여러 개를 놓고 동시에 생각을 하면서 이 국음화 유음화는 당연히 습득을 한 상태로 동시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훈련을 계속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대놓고 야 우리 훈련하자 이렇게 하면 또 못 따라오죠. 힘드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야 근데 이거 야 이런 것도 있지 않냐. 예. 모두 앞뒤 앞뒤를 놓고 봤을 때 다 앞에 게 바뀌네. 이런 질문도 같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놓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그 똑같은 문법인데 요건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이 표는 중학교 때도 배우고 고등학교 때도 배워요. 그 대부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아마 1학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는 이 표가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될 겁니다. 어느 학교에 들어가든 큰 상관없는데요.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제 모음들을 분류하는 거예요. 혀의 위치에 따라서 전설과 후설, 입술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평순, 원순 구분되고요. 혀의 높이에 따라서 저, 중, 고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아와 어의 차이죠. 저희 표를 보시면서 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와 어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다 평순이고 후설이죠. 뭐가 다르죠 지금? 높이가 다르죠. 높이 그죠?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혀의 높이예요. 근데 이건 아이들이 이 표를 외우면 답을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게 중학교 수준의 질문입니다. 근데 이걸 그대로 바꿔볼게요. 요 표 그대로 두고요. 자,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뭔가 느낌이 좀 다르시죠? 아까 거는 그냥 대충 보고 이렇게 찾으면 되는데 이건 그게 아니죠, 이게.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지금. 우리 아이가 이 표를 외우고 있어요. 그럼 아, 너 공부 되게 잘했구나. 엄마 나 이거 내가 순식간에 그릴 수 있어. 랑. 이런 방금 했던 요 앞에 짧은 질문이 아니라 이런 질문이 훅 들어왔을 때 아이가 이 표를 활용하는 능력은 차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외우고 이거를 알고 있는 거는 중요하죠. 근데 이게 이거를 암기하거나 알고 있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시작이라는 겁니다. 계속 건드려줘야 돼요. 계속. 야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보자. 그럼 왜 혀의 위치를 바꾸고 높이를 낮추고 모양을 바꾸면 뭘까?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죠 애들. 근데 그 아픈 과정이 공부하는 과정 속에 자연스럽게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학교는 단순하잖아요. 이렇게 외우고 질문하고 찾고 답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외우는 건 기본이고 이제 이 생각들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른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한번 시를 써본 겁니다. 간단히 정리해 드리면
나는 이제 예비 고등학생이다. 나는 겨울을 견디는 소나무처럼. 이런 거 아시죠, 어머님?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비유법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써놓을게요, 여기다가. 얘는 같은 말 반복했으니까 반복법이죠. 그 다음에 겨울을 견디는 소나무처럼 다 이겨낼 거다. 그럼 나 고등학교 올라가서 열심히 할 거야. 이런 의지를 드러내는 거죠. 나는 쉽게 포기하다 어릴 적과는 달리. 그럼 어릴 적과 다르다는 거는 어릴 적의 나랑 앞으로의 나는 달라. 이거는 대비 또는 대조라고 해요. 무엇이든 다 해낼 것이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의지를 드러내죠. 그럼 이 시의 주제는 그냥 의지적인 삶. 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는 제가 보여드리려고 가상의 작성을 한 건데 이게 되게 어렵다라고 느껴지지 않으시죠, 지금? 자, 이제 이걸 갖고 아까랑 똑같은 패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의 질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현은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 맞죠? 근데 이현은 비유법을 사용하고 있다도 맞죠? 3년은 나와 어릴 적을 대조하고 있다도 맞죠? 이게 되게 기본적인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제 요거 주제도 이해했고 특징도 이해했으니까 이게 이번 1학기 중간고사에 들어가는 작품이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내용도 알고 태도도 알고 주제도 알고 표현상의 특징법도 알고 있기 때문에 나 이거 엄마 다 끝났어. 이제 걱정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아니면 이런 식의 작품을 겨울방학 동안 150개를 배운 겁니다. 우리 아이는 이 작품의 주제도 알고 표현상의 특징도 알고 뭐 태도도 알아. 다 알아. 그럼 너 공부 되게 잘했구나 라고 하지만 이제 그런 친구들에게 질문을 이런 식으로 바꿔보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이. 좀 읽어볼까요? 이현은 특정한 자연물의 화자 자신을 빗대는 방식을 통해 화자가 긍정하고 지향하는 가치를 보다 선명하게 전달하며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이게 방금 질문 잠깐 보세요. 이현은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 해서 저희가 이제 이 생각하는 걸 뇌가 돌아간다라고 좀 빗대어 표현해 보면 한 번만 돌아가면 되죠. 반복이 있나 없나, 그죠? 얘도 한 번만 돌아가면 돼요. 비유가 있나 없나. 근데 이거는 지금 특정한 자연물의 화자 자신을 빗대는 방식. 여기서 한번 돌아가야 되죠, 지금. 그 다음에 화자가 긍정하고 지향하는 가치가 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어휘도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죠. 이 친구는 지금 나는 의지적으로 살 거야. 그럼 자기가 좋아하지 않으면 그런 식으로 안 살겠죠. 그럼 나는 의지적으로 살 거를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이거랑 통하는 거를 또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선명하게 전달되고 있는가. 이 소나무처럼이란 말이 없을 때랑 있을 때를 비교하면 있을 때가 훨씬 전달이 잘 되죠. 한 번 또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주제까지 생각해 줘야 돼요. 네 번이죠, 네 번. 그러니까 이러면 아까는 한 번을 생각하면 문제가 풀리는데 지금 네 번을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 이걸 선지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1번이죠. 그럼 이런 게 지금 5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천천히 따라간다 치지만 이게 시험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수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빨라지죠. 그럼 내가 이제 이게 단련이 안 돼 있으면 어디선가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막 나는 빨리 풀고 싶은데 이 회전 속도는 못 따라가니까 오류가 생기죠. 그러면서 이 판단이 미스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더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이거는 제가 쓴 가상의 시고 내용이긴 하지만 형식은 1학기 중간고사 모 학교의 그 유형을 제가 어느 정도는 가져온 겁니다. 이게 더 어렵게 내면 이렇게 낼 수도 있죠. 이것도 판단해 보세요, 그냥 한번. 헷갈리죠, 아까보다 더. 그죠? 예, 아까보다 좀 더 복잡해졌는데 3년은 요거 이렇게 가려놓을게요, 이렇게. 3년은 과거의 모습과 앞으로의 모습을 대조하는 방식을 통해 한 번 해야 되죠. 의적 태도 또 한 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랑 다른지 같은지를 따져봐야 되죠. 근데 이연에서는 그 대조하는 방식을 통해서 의지를 드러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문제가 없죠, 지금. 자, 이렇게 3번 생각을 한 결과 앞부분은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 동일 표현을 거듭 사용하며 특정한 의미를 부각하는 방식. 이게 반복이죠. 근데 지금 이연에는 반복이 있지만
3년에는 반복이 없어요, 이게. 근데 한 번 더 생각했고요. 2년과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죠. 그죠? 여기는 반복이 있지만 3년은 반복이 없잖아요. 주어가 3년은 이었으니까. 그럼 이거 틀린 겁니다, 지금 이 선지는. 그러니까 아까보다 더 많아졌죠, 이게 지금 생각이. 그러니까 여기서 어머니도 공감해 주셨으면 하는 게 뭐냐면 얘가 어려워서 이 문제를 틀리는 게 아닌 거잖아요, 지금. 그죠? 야, 너 이거 예비고1이라는 이 시가 고등학교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래. 안 하고 배웠어, 엄마.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양에. 그래서 계속 이거를 진행하면서도,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수업할 때도 기본적인 거 설명을 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야, 잠깐만 봐봐. 2년이랑 3년에서 이 표현상의 특징 갖고 비슷한 거 잠깐만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줘야 돼요. 그 다음 너 여긴 있고 여기 없는 게 뭐야? 그러니까 이걸 그 답하는 게 즐겁고 즐겁지 않고를 떠나서요. 그냥 모든 국어의 텍스트를 볼 때 내가 선생님이 설명하는 걸 듣고 습득,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습득한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 뭔가 고민하고 뭐가 같고 뭐가 다르지? 이런 생각들을 계속 습관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려워요, 이게. 근데 그 예비고1 전체, 그러니까 내년까지의 과정을 놓고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훈련할 수 있는 시기가 여름방학 전까지 없어요. 그러니까 3월 딱 시작하면 그 내신이 너무 힘듭니다, 요즘. 학교에서도 제가 해가 갈수록 느끼는 건데 범위도 엄청나게 많아지기 때문에 그 범위를 소화하느라 너무 벅차서 따로 빼갖고 이렇게 생각하는 훈련을 좀 해보고 방식을 배울 만한 어떤 적절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6주가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더 빨리 시작하고 싶죠. 막 9월에도 하고 싶고 10월에도 하고 싶지만 그 중학교에 나름대로 학사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건 또 한계가 좀 있죠. 제가 다른 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사실 더 위험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한 10분 정도만 더 해보겠습니다, 어머니. 혹시 이 소설 아세요? 구운몽? 구운몽을 쓴 작가인 김만중이라는 사람이 쓴 사시남정기라는 소설인데,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면 사시가 본 부인이고 교시가 첩이에요. 근데 교시가 좀 성질이 나빠갖고 본 부인인 사시를 괴롭히는 그 대목입니다, 이게. 그 정도 생각해 보시고 보세요. 나무비녀와 배치마의 다복숙처럼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있는데 이 착한 여자인 사시가 고통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시의 몸은 초췌하여 의복도 이기지 못할 듯 했다. 그러니까 교시가 사시를 저기 이제 구석에 몰아둔 상황입니다. 그리고 넘어가서요. 집에 오셨다는 말을 들었지만 사시가 말하는 대목입니다. 또한 나가서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뭐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인사를 못 드렸다 이런 얘기죠. 제가 이 생에서는 다시 조난을 대할 날이 없을 듯하여 무궁한 하늘을 여기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부인께서 이 누추한 곳까지 왕림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부인은 이 사시한테 조금 우호적인 사람이에요. 자, 그냥 평범한 지문이죠. 뭐 이걸 고등학교 올라가서 배울 정도로 엄청나게 난이도가 있거나 어렵다라고 할 만한 지문이 아닙니다. 자, 이제 질문이 들어오는 거죠. 자, 둘 중에 잘못된 게 하나 있어요. 한번 골라보세요. 얘는 얘에 대한 설명이고요. 얘는 얘에 대한 설명입니다. 마음속으로 좀 골라보세요. 하나. 뭔가 몸이 초췌해서 의복도 이기지 못할 듯 했다. 뭔가 그렇죠. 날고해진 옷을 입고 있는 것 같고 이 생에서는 다시 조난. 어르신의 얼굴을 볼 날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는 이제 목숨이 다했다 이런 얘기니까 뭔가 절망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같네. 라고 지금 이 두 개가 모두 맞는 것 같다라고 느낌이 지금 드시면 바로 지금 이 어머님들이 두 개가 모두 맞다라고 느끼는 바는 우리 아이들도 똑같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국어 문제를 틀렸다고 무조건 막 다 그치시면 또 안 된다는 겁니다. 보세요. 제가 이 문장을 한번 바꿔볼게요. 그리고 이거랑 비교해 보세요. 사씨의 몸은 초췌하여 모자도 쓰지 못할 듯 했다. 비교해 보세요.
모자가 허름한 겁니까? 사씨의 몸이 허약한 겁니까? 사실 몸이 문제죠, 지금. 모자가 허름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낡고 해진 옷, 이미 여기서 틀린 거죠. 옷이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지금. 사씨의 건강 상태가 문제인 거지, 입고 있는 옷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왜 안 보였을까요, 이게? 처음에. 이 말과 이 설명은 잘못됐다는 걸 지금 모자라는 말로 바꿔보기만 하면 금방 나오는데, 처음에 쓱 읽고 쟤를 봤을 때 제가 뭐가 이상하지? 난 이상하지 않은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은 문제가 있는 부분을 발견을 못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능력이 아닙니다, 어머니. 이거는 태도예요, 태도. 이런 한 문장을,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런 한 문장을 읽을 때 또 이런 식으로 비교하라고 요구했을 때 저 문장을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에서 달라지는 겁니다. 잘못된 태도가 생각하는 방식을 왜곡되게 만들고요. 그 왜곡된 생각이 오답을 정답으로 오해하게 만든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앞에 막 제가 여러 번 횟수를 생각했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전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아까 그 부분은 약간 능력적인 부분이라면 여기는 태도적인 부분이에요. 이게 안 바뀌면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이게 개선이 안 되면 또 계속 틀리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의 미스가 고등학교 올라가면 모의고사 학평이든 내신 똑같아요. 1, 2등급 보이지 않는 선 있잖아요. 안정적인 1등급 받는 친구들은 이걸 안 틀리죠. 근데 늘 그 1등급이 불안하거나 2등급 꼭대기에 있는 애들은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내가 사실함적인 내용을 잘못 이해했나? 다시 한번 공부해야 돼. 이런 식으로 돼버린다니까요. 여기에 몰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했으면 아까처럼 횟수에 대한 고민, 즉 동시적인 사고력을 고민하거나 기본적인 문장을 읽을 때 어떤 태도를 읽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되게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한 단어 하나를. 근데 중등 과정에서는 그런 과정이 없어요. 또 학원에서도 그런 걸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대충 내가 이해하면 그냥 뭉뚱그려서 퉁 치고 넘어가서 문제를 푸는데 그걸 교정하는 과정이 수업에 자연스럽게 들어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업 진행하는 동안에 애들이 문제를 풀게 되면 그 답을 먼저 공개하면 절대 안 돼요. 답을 공개할 때 쉽게 공개하는 게 아니라 너가 선택한 그 답이 정말 맞는 건지 확인을 해보자 라는 단계를 거쳐가면서 그러다 보면 선생님 이거 모자로 바꿨더니 뭔가 이상한데요? 자기가 발견하게 해줘야 돼요. 그런 긍정의 경험을 통해서 이 문장 하나를 판단할 때 엄청 소중하게 꼼꼼하게 대해야 된다는 걸 자기 몸으로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체질 개선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체질 개선이 이 예비고일 16주 과정에서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 3월 들어가서 어느 학교에 배정을 받든 그 학교 애들과 진짜 싸워볼 수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이거 중등 때 못해도 상관없어요. 제 생각에 모든 학원이 겨울방학 때 배우는 내용은 똑같아요. 학평하죠. 교과서 필수 공통작품 하죠. 문법 지식하죠. 다 똑같습니다, 그거. 근데 그 똑같은 거를 아이들의 머리에 집어넣을 때 집어넣기만 하고 끝나느냐, 집어넣은 걸 자꾸 끄집어냈다 넣었다 뺐다 하면서 아이들 훈련을 시키냐, 그 차이가 생긴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지금 제가 방금 앞에서 그 사씨 말씀을 드리면서 그 문장 하나를 되게 소중하게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공감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쉽지 않다는 걸 이 예를 통해서 또 한 번 경험할 수 있거든요, 이걸.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연민에 대한 정의는 시대와 문화, 지역에 따라 가지각색이지만 현대사회에서도 연민은 생길 수 있으며 연민의 가치 또한 커질 수 있다. 첫째, 현대사회는 과거보다 안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런 질문이 있어요. 자, 또 하나 골라보시면 됩니다. 잘못된 거 찾으시는 거예요. 뭔가 여기 현대사회는 안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동양이랑 서양이란 말은 아무리 지문을 봐도 이게 안 보이는데 그럼 이게 틀린 건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또 드실 거예요. 지금 둘 중에 뭐가 잘못됐는지 헷갈리시거나 5번이 좀 잘못된 것 같다라고 느끼시면 이게 또 보편적인 아이들의 반응과 똑같은 겁니다. 어머니. 보세요. 이 동양과 서양이라는 말은 이거죠, 이거. 여기. 이게 되는 거예요.
동양도 지역이고 서양도 지역이죠. 그냥 저 말을 이렇게 바꿔놓은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함정이죠, 이제. 연민은 생길 수 있다는 거는 없다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여친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없던 여친이 한 명이 생긴다는 거죠. 없다가 만들어지는 게 생기는 건데 여기는 지금 대놓고 많아진다 그랬잖아요. 많아지려면 0개에서 1개, 2개, 3개, 4개까지 가야 되는데 이 지문에서는 생길 수 있다라고 말한 것 뿐이죠. 그러니까 이 단어랑 이 생긴다라는 단어랑 이 많다라는 단어를 구별해 볼 생각조차를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아이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나한테 이렇게 읽으라고 요구한 사람도 없었으며 내가 저런 거로 인해서 점수에 불이익을 당한 적도 없으니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럼 똑같아요. 이거 만약에 시험에 틀리거나 못 풀었을 때 우리 아이 어떡할까요? 이 지문을 다시 읽겠죠. 다시 뭔가 정리를 하겠죠. 근데 이건 정리나 내용 파악을 못한다기보다는 단어 하나를 봤을 때 동양과 서양과 지역, 생긴다라는 말과 많아진다라는 말의 어떤 그런 차이 하나를 나 스스로 고민해보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저 지문을 다시 읽어도 해결되는 건 없어요.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유도를. 계속 진행하면서 툭툭 건드려주고 질문하고 그 답을 쉽게 안 알려주고 정말 좀 안달나긴 하겠지만 자기 스스로 계속 고민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이런 식의 진행이 저희 학원의 핵심이에요. 또 제가 그 계속 수업 내에서 구현해가는 부분이기도 하고. 정리를 좀 할게요, 이제. 지금 앞에 막 제가 동그라미 치면서 1번, 2번, 3번 막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조금 제가 더워서 이거 잠깐 열겠습니다. 이제 그게 동시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동시에 여러 번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방금 보여드린 거는 뭔가 좀 정교해야죠. 문장 하나 읽을 때. 그 다음 단어들이 바뀔 수 있다는 어떤 유연함도 좀 필요합니다. 요걸 좀 전문용어로 말하면 요거는 사고력이죠. 생각해야 하는 횟수가 많아진다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생각할 시간도 비례해서 많아지는 건 아니에요. 딱 정해진 시간에 누가 그 정해진 시간에 여러 번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한 방에 끝내는가. 그게 바로 사고력이죠. 그 다음에 이건 태도예요. 태도. 16주간 진행되는 저희 생각의 차이 학원의 국어 수업의 바탕에는 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탕이에요. 그럼 여기다 뭘 올릴 거냐? 당연히 기본적인 거 올려야죠. 수능, 학평, 개념 배워야죠. 그 다음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필수 지문, 필수 제재, 필수 작품, 문법 개념 다 올려야죠. 근데 저희는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이쪽입니다. 이쪽. 그럼 위에 게 뭐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적절한 수단인 거죠. 저희 차이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지만 핵심이 일단 전달된 것 같아서 자료 보고 몇 개만 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저희 학원의 특징을 제가 여러 예시를 통해서 보여드렸고요. 6페이지 잠깐 보시겠어요? 6페이지. 지금 저게 16주 가운데 이제 11월 13일부터 진행되는 게 6주고요. 그 다음에 12월 25일부터 아이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겠죠. 이때 시작하는 게 10주입니다. 6주랑 10주의 차이는 아주 간단히 이해하시려면 6주는 이런 그 사고력, 또 태도, 또 어떤 습관들, 그 다음에 기본 개념 등등의 기본기를 갖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기. 그 기본기를 갖추고 10주 넘어가서는 이제 적용하고 심화되는 과정을 거쳐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6주에서는 생각하면서 글을 읽고 문제도 풀고 이런 것들을 좀 습관을 들여가는 과정이라면 그 10주는 그 습관 들인 거를 실제로 적용해보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고등학교 입학한 이후에 실제로 내신 경쟁에서 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 몸을 만들고 그 지점을 선점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빠짐없이 다 배웁니다. 뭐 생각을 강조하니까 뭐 이거 안 배우고 저거 안 배우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도구로서 계속 수업 내에서 이런 부분을 건드리게 돼요. 요 아이들의 사고력을 촉진하고 태도를 교정하는 부분은 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 학원 전임 선생님들은 저와 함께 늘 훈련을 하면서 동기화가 이루어집니다. 수업하기 전에 그 똑같이 수업 계획을 세우고
똑같이 진행을 해요. 그래서 수업 내용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 6주간 진행되는 수업, 그러니까 16주 전체를 봤을 때 한 수업은 4시간이에요. 주 1회고요. 그 다음에 저는 테스트를 포함해서 2시간 진행하고요. 그 다음 저희 전임 선생님이 바로 이어서 또 2시간을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총 4시간 주 1회 진행이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13일부터 시작되는 수업은 방금 보여드린 이런 부분들의 기본기를 좀 다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여기 써놓은 그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9페이지 잠깐 말씀드릴게요. 9페이지. 저희가 또 관리 측면에서 제 성격이죠. 원장의 성격과 철학 따라가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저는 뭔가 대충 이렇게 좀 어영부영 이런 걸 좀 원하지 않아서 저희는 좀 적정 수위보다 조금 높게 클리닉을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클리닉 같은 경우에 아이가 스케줄을 잡고 못 오면은 꽝인데 저희는 또 잡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안 되면 다른 날 와야 된다라고 또 잡고 또 안 오면 또 잡고. 그러니까 저희 인력이 그 정도로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완전 학습을 위해서 정규 수업 외에 클리닉을 아이 스케줄에 최대한 맞춰가면서 학원으로 불러들여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실제로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궁금한 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이를 어색해서 이 강의실에서 대답 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인원을 10명으로 제한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아이들이랑 그래도 최대한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얘기해서 제가 질문하고 아이들 답변도 들어보고 제가 직접 피드백을 주고 또 저는 이 11월 13일부터 개강하는 그러니까 이 정규반 수업에 들어오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과거를 돌아보면 3년 내내 저랑 되게 가깝게 잘 지내요. 또 그런 어떤 래퍼가 또 형성되기 좋은 시기인 만큼 제가 어쨌든 그렇게 인원을 좀 제한해두고 학생들 관리에 저희 학원에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만 하고 저희 안 지키진 않아요. 저희는 늘 클리닉 관련해서는 제가 엄격하게 선생님들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마다 출발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또 어머님들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향의 창의학원의 교육 방침이 너무 마음에 든다. 근데 하지만 우리 아이는 중학교 때 너무나 공부를 안 해서 또는 외국에 살다가 와서 너무 출발점이 떨어진다. 이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저희는 겨울방학, 12월 말부터죠. 특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개인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과정이 이루어지고요. 단 지금 정규반 6주가에서는 특강은 없어요. 딱 정규 수업에 집중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해도 그렇게 생각하는 버릇과 습관을 들이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출 거니까 그리고 차츰 부족한 부분들은 겨울방학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5시에 또 수업이 있어갖고 제가 어떻게 충분히 잘 전달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학원에 문의 주시거나 아니면 잠깐 남으셔서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에 이제 입시 큰 틀을 이제 들으셨을 텐데 그 입시 전략이나 그런 내용들을 활용하고 적용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선행 조건이 내신 점수가 잘 나와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를 담당하는 강사로서 뭐 어느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든지 간에 영어 내신 공부할 때 학생들이 가장 막막함이 크고 가장 하기 싫어하는 과목인 것 같아서 과연 이제 고등학교에 이제 올라오는 우리 자녀분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조금 이제 두려워만 하는 것들, 좀 불안해하시는 것들,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 총 5가지를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기에 앞서서 올해부터 조금 바뀐 게 있어요. 이거는 강동구뿐만 아니라 다른 뭐 강남, 대치, 분당도 마찬가지인데 내신 영어가 전국적으로 좀 큰 틀이 바뀐 게 있어서 그 선행 조건을 몇 개 좀 적어드리고 시작할게요. 요게 제가 드린 프린트입니다. 여기 안에 이제 자세한 설명이 돼 있는데 여기 안에도 빠져 있어요. 제가 일부러 직접 보여드리고 싶어서 큰 전제나 어떤 이런 조건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꼭 이렇게 앉아 보셔도 돼요. 올해부터 수능 영어에서 EBS 직접 연계가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EBS 연계 교재 3권의 중에서 7개의 지문을 수능 지문에 똑같이 출제했어요. 근데 그 7개의 문항이 사라졌거든요. 올해부터. 그래서 올해부터 수능 영어가 굉장히 어려워졌으며 그리고 강사 입장에서 정말 수능 영어다운 영어를 출제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른 과목은 모르겠으나 영어 과목이 수능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신 영어가 점점
수능화되고 있습니다. 이 수능화되고 있다는 거는 과연 그런 학생들한테 뭘 요구하는지는 제가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반드시 아셔야 될 거 이제 수능 영어는 절대평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중학교 영어도 절대평가입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영어는 상대평가라는 점. 그리고 입시에서 봤을 때 수시의 비중이 물론 많기는 하지만 정시 인원이 조금 늘면서 수시로 갈 수 있는 인원이 좀 줄어든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등급을 매기는 데 있어서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를 결코 쉽게 안 내겠죠. 지금 강동구 내에서 주요 고등학교 기준 330명 정도라고 잡으시면 되는데 뭐 조금 적은 학교는 200명대도 있고 많은 학교는 400명대까지도 갑니다. 요랬을 때 1등급이 대략 12등 정도까지가 1등급이고 요 12등 정도가 돼야 그러니까 14등은 조금 위험해서요. 예, 12등 정도가 되면 안전하게 1등급을 맞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1등급을 맞는 점수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문제가 굉장히 수능화되어 있고 수능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내신 영어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어느 고등학교를 진학하든지 간에. 예.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인데요. 아마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 영어 단어 외울 게 너무 많아요. 영어 단어 때문에 영어 공부가 하기 싫어요 라고는 말을 잘 안 해요. 고등학교에 오는 순간 영어 단어 얘기를 무진장 많이 듣게 되실 겁니다. 영어 때문에 고민을 하든 영어 점수 가지고 싸우든 영어 시험을 잘 봤든 꼭 단어 얘기가 나와요. 바꿔 말씀드릴게요. 단어라고도 하고 어휘라고도 하죠. 고등학교 1학년 영어 기준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영어 기준 한 번의 시험을 준비할 때 중학교 같은 경우 200개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고등학교는 한 번 시험 기준입니다. 2,000개 정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매번 2,000개가 되냐? 그건 아니죠. 뭐 3만 개가 되겠어요? 아니죠. 예. 이 2,000개는 요번 시험에도 2,000개를 준비해야 되고 다음 시험도 2,000개를 준비해야 되지만 공통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왜 학생들이 싫어하냐면 영어 단어 외우는 걸 한두 개가 아니라 매 시험마다 2,000개를 외워야 되고 이 2,000개가 시험에 다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2,000개 정도를 외우고 있어야 혹은 2,000개 정도 단어의 뜻이나 이미지를 알고 있어야 시험장 가서 안 틀려온다는 거죠. 그러분들 지금 이 생각 드실 거예요. 그러면 시험 범위가 발표되고 내신 준비 한 달에서 한 달 반, 6, 7주 한다고 하는데 그 안에 외우면 되지 않나? 영어만 하는 게 아니죠. 국어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고 사회도 해야 되고 과학도 다 해야 합니다. 1학년은. 그래서 요거를 주로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11월부터 한 2월까지 우리가 뭐 윈터스쿨이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무진장 외워두는 거죠. 한 4,000개 가량을.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학기 내신 대비 1학 더 가깝게 1학기 중간고사를 지금부터 약간 미리 대비하신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영어만큼은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제 요거까지만 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예. 암기를 했다고 쳐도 암기해서 풀 수 있는 문제의 개수가 급격히 낮아집니다. 얘는 뭐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거냐면요. 제가 내신 영어가 수능화되고 있다 그랬잖아요. 수능 시험에 나올 지문을 알려주고 시험 보진 않죠. 처음 보는 지문을 그 자리에서 해결해야 하는 거잖아요. 70분이라는 시간 동안. 얘 때문에 암기를 많이 해도 점수가 많이 나오지 않는 이렇게 큰 네 가지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물론 이 네 가지의 양상을 띠지 않는 학교도 있어요. 소위 말하는 이제 좀 내신 따기 쉽다고 평가받는 학교도 있잖아요. 근데 거길 가도 문제예요. 한 개 틀리면 2등급 나오거나 한 개 틀리면 3등급 나오죠. 예.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양상이 요렇게 특히 올해부터 흘러가고 있다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같이 보실게요. 총 5개를 말씀드릴 건데 앞에 3가지는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진 않지만 이 3가지는 학생이 길러야 할 능력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2가지는 문제를 어떻게 출제하길래 시험 대비가 어려워지는 이렇게 5개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유연함을 길러야 돼요. 이 유연함이 어떤 유연함이냐면 제가 밑에 적어놨는데요.
문장을 해석해서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유연함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가 지문의 내용을 이해해서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만 해도 이렇게 한 문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단어 몇 가지 뜻만 알아도 문장 이해가 돼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문장이라 하면 그 문장의 소재가 뭐고 문장의 테마가 뭔지를 완전히 배제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완전히 배제하고. 예. 그러니까 학생들이 익숙하지 않은 소재를 마주할 일이 많다라는 거죠. 제 말은. 예. 그랬을 때 문장을 읽었을 때 단어 뜻을 알아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져요. 고등학교 영어에 올라오는 순간. 그러니까 뭐 당연히 영어가 싫어지겠죠. 더 나아가서 고등학교 지문은 8문장에서 9문장이 하나의 지문을 이루거든요. 근데 모든 문장의 의미가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중학교 때보다 훨씬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한 문장의 의미를 똑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다음 문장의 의미가 이상해지거나 왜 이런 말을 하지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럼 당연히 지문의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겠죠. 학교에서 똑같은 시험권을 공표하고 똑같은 시험 날짜를 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점수가 달라지는 이유는 문장과 지문의 이해도입니다. 근데 거기서 가장 필요한 능력이 이 유연함이에요. 그럼 지금 혹시 여러분들 생각이 조금 이게 뭐가 떠오르시나요? 암기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될까요?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될까요? 예, 이해. 감사합니다. 이해 위주겠죠. 제가 고등학교 요거 1학년 영어 설명회를 할 때마다 가장 많이 느끼고 질문을 많이 받는 내용인데 수학은 당연히 암기가 아니라 이해라는 점을 잘 알고 계세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안 지운 이유가 얘랑 계속 연동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문장도 마찬가지고 지문도 마찬가지고 그냥 아예 시험 범위가 없는 상태로 그 자리에 가서 그 지문을 그 자리에 가서 그 문장을 봤을 때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그 되어야 하죠. 예.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가실게요. 이제 요거 왜 제가 이렇게까지 크게 강조하신지 아시겠죠? 암기보다는 당연히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해야 돼요. 물론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밑에 적어놨어요. 주요 구문이라는 것도 예를 들면 뭐 소댓 구문, 뭐 가정법 이거 다 많이 알아요 중학교 친구들. 예, 뭐 소댓 구문, 투투 구문 주로 그런 주요한 구문은 예, 그 구문을 이루는 단어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그거는 외워놔야겠죠. 그리고 요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싫어하는 거. 제가 이게 지금 동의어 반의어라고 적어놨거든요. 근데 단어를 뜻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단어를 일단 암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요거는 이제 암기를 해야겠죠. 예. 근데 어쨌거나 이 암기라는 요 두 가지 암기의 바탕이나 요런 이 두 암기의 서포트를 받되 실제로 시험 점수를 잘 맞거나 실제로 소위 말하는 등급을 가르는 문제, 킬러 문항이라 하죠. 킬러 문항을 풀 때는 이해력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예를 들면 중학교 때 같으면요. 빈칸 문제 있잖아요. 가장 많이 어려워하고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두 번째 문장의 셋째 단어의 빈칸을 뚫었어요. 그럼 이렇게 풀죠. 아이는 외웠거든요. 이 문장의 세 번째 단어 이거였는데 그리고 한 단어였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왔더니 뚫은 건 똑같아요. 근데 단어가 아니라 문장이 뚫려 있어요. 아이는 굉장한 혼란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기껏해서 외웠는데 또 있습니다, 어머님들. 두 번째 문장의 세 번째 단어를 뚫었다는 소리는 그 세 번째 있는 단어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의미가 중요성을 띠려면 그 문장의 의미가 중요했겠죠. 그래서 이 문장을 바꿔냅니다. 다른 문장으로. 그럼 문장을 바꿀 때 뭐가 들어가죠? 당연히 안에. 단어가 바뀌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큰 시험 범위 안에서 큰 문장의 전체 내용과 지문의 내용은 대충 알고 있대 완전히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바뀌어 나와도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혹시 지금 시험 기간 6, 7주 동안 충분히 길러낼 수 있지 않나요? 예, 예측이 불가능하게 출제하기 때문에 미리 길러놔야 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보실게요. 당연히 이해와 유연함을 요구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시험 문제를 원래 지문을 변형해서 내거나 혹은 변형은 안 시키되 지문은 똑같이 나와요. 굉장히 반갑죠, 우리 친구들. 분명히 막 영어쌤도 막 바뀐다고 강조하고 막 설명해도 그랬는데 지문은 그대로 있어요. 지문은 출제된 문제가
내용을 다 알거나 내용을 암기해도 못 풀게끔 냅니다. 그러니까 추론을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두 가지를 관통하는 공통점은요. 시험장 당일날 그날 가서 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요것도 사실은 근데 요거 두 개는 이해 위주로 공부한 친구들과 조금 사고력을 연습한 친구들은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할 줄 안다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 친구들은 그렇게 대비를 했기 때문에 시험장 가서 처음 보는 문제가 나와도 처음 보는 선지가 나와도 추측을 하거나 올바른 추론을 해서 정답을 맞추곤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로 변형을 하는 포인트와 추론을 시키는 문제 포인트는 밑에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용. 근데 이 내용이 문장 해석이 없었어요. 그런 지문을 딱 읽었을 때 이러한 내용도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를 출제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바로 이미 벌써 지겨우시죠? 계속 어휘, 단어. 예, 역시나. 예. 본문에 있는 단어와 뜻이 똑같은데 다른 단어로 출제하거나 아니면 반대말로 바꿔서 출제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같은 말도 알아야 되고 반대말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 마지막이 요건 제가 별표 치겠습니다. 예. 요건 제가 좀 이따 실제 문제를 통해 보여드릴 건데 문법은 주로 개념이랑 원리를 알고 있거나 외우고 있으면 쉽게 푼다고 알고 계실 거예요. 학생들도 그렇게 주로 외우거든요. 근데 얘도 변형해서 출제합니다. 물론 어법은 규칙이기 때문에 추론은 불가능해요. 그건 잘못된 문제고요. 어법도 변형해서 출제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출제하는지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세 가지. 예. 정리를 한번 하자면 문장 해석과 지문 내용의 유연함을 요구하며 그래서 암기보다는 이해 위주의 공부를 해야 되고 따라서 학교에서는 변형 문제와 추론 문제를 즐겨낸다는 점. 네. 그럼 지금부터 실제 기출 문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에 내용과 어휘를 바꿔냈다는 소리입니다. 위에가 원래 시험 범위에 있던 지문이고요. 밑에가 정답입니다. 예. 지금 일단 그냥 보셔도 같은 단어가 하나도 안 보이시죠? 그죠? 그럼 당연히 여기 있던 요 문장 전체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되고 이 문장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왜 이런 뜻의 단어가 있었는지를 이해시켜놨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험장 갔을 때 물론 시험장 가서 선지에 있는 appropriate이라는 단어와 respectively라는 단어 뜻을 알았어야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요 의미를 알고 있어야 요 선지를 골라낼 수 있었습니다. 요게 몸짓 언어가 다 분리돼 있어서 로봇 같아요 이런 내용이거든요. 어색하다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각각 움직여요. 각각 기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어휘도 바꿔냈고 얘는 비동사인데 일반 동사로 바꿔내기도 했죠. 품사까지 완전히. 예. 그래서 내용과 어휘의 변형 문제 보셨고 이번에는 추론 문제 보여드릴게요. 다음 밑줄 친 부분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밑줄 친 부분의 의미가 뭐야? 추론 문제죠. 그리고 이 문장 전체에 밑줄이 가 있었어요. 공부를 조금 얕게 했거나 그냥 통으로 외운 애들은 이 문장을 보고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아, 배고파? 나눠줘? 선행? 이미 말이 너무 끊기시죠? 한 번 더. 배고파? 댕댕이 강아지? 나눠줘? 자선? 이게 무슨 말인 거예요? 결국에 여기서 말하고자 했던 건 너도 배고프고 강아지도 배고픈데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나눠주면 그게 진짜 선행이야 이런 뜻이었어요. 그러면은 선행이란 건 자선이라는 건 자비라는 건 그냥 선물을 사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눠주는 게 선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유하다 shared가 나와 있고요. 그럼 이 의미를 추론했을 때 가장 중요한 말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하는 건 charity, 선행과 자비가 아니라 네가 가진 걸 떼어줄 수 있는 희생이었다는 거죠. 근데 희생이란 영어 단어가 원문에 없습니다. 선지에 있어요. 물론 또 sacrifice란 단어 뜻을 알았어야겠죠. 근데 이 정도 뜻은 알아요. 이게 막 어려운 단어는 아니라서. 근데 이 단어가 왜 들어가 있나 싶었겠죠. 이렇게 공부를 안 한 친구는. 그래서 요 선지를 가장 먼저 제꼈답니다. 정답인데 안타깝죠. 예, 이게 바로 추론 문제를 당연히 어휘와 연동시켜낸 두 번째 기출문. 굉장히 상징적인 것만 보여드릴게요. 이제 바로 어법입니다. 제가 특정한 고등학교 얘기를 안 할 건데요. 실제로 요 시험 문제는
전국에서 요 시험 범위가 같았던 4개 학교에서 강동구 지역도 한 학교가 포함됩니다. 예, 그 4개 학교가 똑같이 출제했어요. 이렇게. 이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보실게요 한번.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금 요 위에가 원래 있던 문장이고요. 여기에 시험장 갔을 때의 문장인데 이제 요 정도는 우리 학생들이 많이 알아요. 분사구문이라 그래서 여기 뭐 분사니까 분사구문이니까 뭐 ing가 쓰였고 분사구문에 주어가 없는 이유는 얘랑 얘 여기 있는 생략된 주어가 얘가 같으니까 여기 주어가 없다 이렇게 외우고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분사구문에 주어가 없다는 소리는 이 동작을 하는 게 얘란 소리죠. 자, 여기서 대인은 학생들이에요. 그럼 학생들이 작곡을 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ing를 쓴 거거든요. 시험 문제 보실게요. 웬 뒤에 ing였는데 원래 문장에도 아 맞구나 틀린 거 그러는 겁니다. 한 5초 만에 풀었대요 문제를. 웬 뒤에 ing 웬 뒤에 ing 문제 쉬워. 정답입니다 얘가. 뭐가 바뀌었죠? 보이세요 혹시? 주어가 바뀌었죠. 얘는 사람이 아니죠. 월크는요. 사람이 아닌 애가 어떻게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작곡하라는 뜻이거든요. 틀렸죠. 얘를 뭐로 바꿨어야 되느냐? 과거분사 PP로 바꿨어야 합니다. 역시나 요 선지가 정답일 거라고 고민한 친구는 몇 명 없습니다. 똑같으니까 맞는 거, 틀린 거 고르다면 아 맞는 거니까 바로 넘어갔죠. 어법은 이렇게 출제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세요 어머님들. 분사라는 개념, 분사 구문의 개념을 알되 뭘 바꿔내죠? 문장 자체를 바꿔냅니다. 그래서 문장이 이해가 돼야 돼요. 분사 구문에서는 왜 ing를 쓰는지 원리가 있어야 시험장 가서 얘부터 확인하죠. 분사 구문의 분사를 결정하는 거는 얘니까요 결국에. 근데 이거를 확인 안 하고 이것만 봅니다. 이 연습을 해놔야 돼요. 습관을 길러야 돼요. 저희가 겨울방학 때 뭔가를 연습한다고 할 때는요. 영어는 영어 문장과 해석을 하는 습관을 기르고자 하는 겁니다. 습관이 정말 중요해요. 근데 그 대부분의 습관은 암기이기 때문에 최대한 암기하는 습관을 배제하거나 지양하고자 하는 거죠. 예. 여기까지가 많은 학생들이 틀렸으며 강동구 지역에 그리고 더 나아가 서울시 전국에서 내신 영어의 트렌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3가지 문제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요 2가지는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그리고 요 2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당부 하나 드리고 싶은데 혹시 우리 아이들, 자녀분께서 중학교 때 영어 점수가 나름 3년 내내 90점 이상 성취도 A 계속 영어 몰입했다. 그리고 영어 유치원도 오래 다녔고 영어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그 사실은 잠깐 배제시켜 주세요. 아시겠죠? 제가 뭐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을 잠깐 배제시켜 주세요. 하나만 더, 혹시 자녀분 중에 뭐 어릴 때 외국 여행을 오래 갔다 왔거나 이렇게 뭐 어학연수를 갔다 왔거나 그 사실도 배제시켜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가실게요. 바로 시험범입니다. 이거는 중학교 때 공부를 영어를 얼마나 잘했고 어학연수를 어딜 갔다 왔고와 무관하게 모든 학생들이 겪는 내신 영어 공부의 현실적인 어려움입니다. 영어 단어도 외워야 되고 이해도 해야 되고 분석도 해야 되는데 분석하고 이해해야 할 지문 개수가 평균 60개입니다. 많은 학교는 시험 범위 지문 개수가 90개를 넘어가기도 해요. 그럼 당연히 이 많은 지문을 분석하고 이해하려면 그리고 시험 문제를 맞추려면 여기서 파생되는 단어까지 또 외워야겠죠. 시험 기간에 가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실제로 저는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본인은 암기하는 게 너무 편하대요. 저 좀 희한했거든요. 암기가 편하고 암기를 잘한대요, 본인은. 그래서 외우겠대요. 시험 범위가 발표되자마자 저한테 얘기했어요. 죄송하다고. 못 해먹겠대요. 너무 많아서. 이것까지 외워야 되니까요. 그래서 시험 기간 자체에 들어갔을 때 시험 범위 있는 것만 공부하기에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조금은 미리 해놓는 게 어떨까 싶은 겁니다.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준비 기간입니다. 시험 범위 내에 있는 것만 준비하는데 4주에서 5주가 걸려요. 그럼 어머님들 요 생각도 하실 수 있죠, 지금. 아니, 그러면은
학교에서 시험 범위를 빨리 알려주면 안 되나? 빨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고등학교 자체는요, 등급을 갈라서 대학의 수준을 갈라야 되기 때문에 모두에게 유리하거나 모두가 좋아할 만한 도움을 주진 않아요. 대부분 시험 범위가 공표되는 날 기준 영어 시험 날까지 맥스 7주입니다. 맥스. 영어 시험 당일 날까지 했을 때. 근데 영어 시험 당일 날까지 해도 영어 시험 전날, 전전날 다른 과목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7주는 총 기간이고요. 현실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은 4주에서 5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4주에서 5주 동안 매일 영어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4주에서 5주, 한 주에 한 주 2회를 하더라도 그 많은 시험 범위 공부하고 외울 거 외우고 변형 문제 풀어보고 서술형 영작 연습해보고 요것만 하기에도 버거워요. 이미 헐떡여요, 애들이. 그래서 조금만 미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아니, 이해력도 키워야 되고 사고력도 키워야 되고 이 기간엔 못해요. 그 텍스트 분석만 하는데 5주가 걸리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5가지 크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무엇을 미리 뭘 준비해야 되는지, 이게 바로 11월부터 한 2월까지 이제 소위 말하는 윈터스쿨 기간 동안에 해야 할 일들입니다. 고교 필수어휘 2,500개 정도를 미리 암기해 두는 거예요. 예. 여기서의 암기라 함은 car, drive, coffee, strawberry 보자마자 뜻이 올라올 정도로 숙지가 돼 있어야 돼요. 그냥 나 봤다 한번, 나 고등학교 영어 한번 이거 단어장 뗐다 이 수준이 아니에요. 보자마자 알 정도로 머리에 박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문장 해석이 생각보다 어렵다 그랬잖아요. 물론 영어는 타 과목처럼 단원이 명확하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규정을 할 수는 있어요. 내신형이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그랬을 때 여기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요 영어 문장 7개 파트, 더불어 주요 문법 7개 파트의 개념을, 그러니까 문장은 해석 연습을 하는 거고 어법은 개념 정리를 해놓는 거죠. 그럼 시험 기간 들어가서 편하잖아요. 이걸 따로 안 해도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 문장 해석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처음부터 지문의 이해도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유연한 사고를 연습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기출된 지문, 모의고사나 EBS 부교재입니다. 주로 강동구는 모의고사와 EBS 부교재를 많이 시험 범위로 책정을 해요. 예. 그랬을 때 기출 지문을 통한 지문 독해력, 그리고 사고력 연습을 미리 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2월 달까지 윈터스쿨이 딱 끝났을 때 우리 아이가 어느 학교를 가도 이미 모든 능력을 갖춘 아이언맨이 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진짜. 그리고 들어와 이렇게 이런 느낌이에요. 가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 11월부터 제가 보기에는 누구나 충분히 기를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내용은 다 했고요. 요건 이제 수업 개요입니다. 이제 수업 개요인데, 월토반이 하나 있고 토일반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근데 월요일은 제가 고3도 맡고 있기 때문에 수능이 끝나면 저 월요일은 좀 더 평일로 화요일이나 수요일이나 목요일날 이렇게 이동이 가능할 것 같고요. 주 2회 수업입니다. 하루는 독해, 하루는 어법과 구문. 그리고 평일에 하루 불러서 테스트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는 걸로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넘겨도 될까요? 그래서 제 모토는 바로 요겁니다. 저는 영어만 가르치기보다는 영어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생각하는 힘을 길러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이렇게 영어 관련해서 한 3, 4년 동안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온 블로그가 있어요. 뭐 특정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반적인 영어에 관한 것들 적어놨기 때문에 이게 제 닉네임이에요. 윤대영어가. 제 이름 윤대영이거든요. 그래서 검색해 보셔가지고 더 자세한 것들도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생각의 차이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신명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학점제 관련된 이슈들은 다들 알고 계시, 아까 설명 들으셨죠?
그래서 사실 조금 변화가 있긴 있을 겁니다. 학교 내신에서도. 근데 이제 정확하게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식의 변화들이 발생할지는 사실 조금 더 지켜보고 학교들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겠다라고 발표하는 것도 조금 더 쳐다보기는 해야 될 텐데, 그래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리고 변하면 안 되는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핵심적으로 정리를 좀 드리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준비하려면 어떤 것들이 추가적으로 지금 현 시점에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고등학교 수학 내신의 특징이라고 정리를 조금 해드릴 건데, 사실 중요한 내용들이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은 크게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근데 이제 한국인 특성상 이렇게 제가 공통적으로 다 같이 공통 질문을 드리면 아무도 답을 안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좀 죄송하지만 몇몇 분께 어차피 뭐 자녀들의 성적을 묻는다거나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본인 생각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원래 이런 얘기하면 또 다들 제 눈을 안 마주치시기는 하는데, 그래도 꿋꿋하게 제 눈을 바라봐 주시는 분께 여쭙겠습니다. 혹시 고등학교 수학과 중학교 수학이 가장 차이 나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공부해야 할 것의 양과 학습량. 그쵸. 많이 차이 나죠. 써놨지만 학습량이 전반적으로 그냥 크게 보면 3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실제로 아이들이 내신 준비에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편이기도 하고요. 사실 근데 얘가 또 중요한 포인트긴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또 아니에요. 혹시 또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한번 들려주실 수 있는 분이 저랑 또 눈을 안 마주쳐 주시는데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너무 끌면 재미없어지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학습량도 학습량인데요. 이제 전반적인 그 난도 면에서의 차이가 굉장히 극심하다고 보시는 게 정확해요. 양도 많아지는데 어려워지는 게 사실인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학교에서 취할 수밖에 없는 포지션은 학점제로 간다 하더라도 어쨌든 주요 과목에 대해서는 또 어느 정도 등급 관리를 해줘야만 학생들을 대학에 입시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등급을 가리기 위해서 줄 세우기를 해야 되고, 학교에서 줄 세우기를 하려면 당연히 시험이 가르치는 게 어려웠으니 시험 난이도도 어려워지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근처에서 가장 많은 수의 학생을 이제 뽑아가는 배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배제 같은 경우는 실제 시험의 난이도는 대치동에 있는 여타의 명문 학교들과 비교해도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재밌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해명 아닌 해명을 좀 하자면, 제가 배제 내신을 가르치면서도 배제 내신은 쉽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어떤 이렇게 낭설 같은 게 들리더라고요. 배제 내신을 가르치면서 배제 내신이 쉽다고 얘기하는 수학 강사가 있다더라. 뭐 신모 씨라는데 뭐 이런 얘기들이 들리던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배제만 어렵고 다른 학교는 쉽냐? 아니요. 또 그렇지만은 않아요. 학교별로 특성이라는 게 조금씩은 있고 그 경향이 겹치냐 겹치지 않느냐의 차이는 좀 있지만, 당연히 학교 내신은 중학교 때 내신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준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중3에서 시험 점수를 봤더니 90점이 나오는 3명의 학생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뭐 본인 아이가 될 수도 있겠죠. 사실 근데 이제 중학교 때 점수가 90점 정도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 거냐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들을 하십니다. 우리 아이가 실수로 한두 개를 틀렸나 보다. 그리고 실제로 학원에다 물어봐도 왜 틀렸나요? 이거 왜 점수가 90점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이 친구 이거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가르쳤던 문제인데 실수해가지고 한두 개 틀렸습니다. 라고들 선생님들이 답변들을 하시죠. 그리고 그 말이 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선생님들이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고1에 진학을 합니다. 예상 점수는 뭐 여쭤보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한번 찍을게요. 90점 이상을 그대로 받아내는 친구가 있는 반면, 갑자기 70점 밑으로 떨어지는 친구가 있고요. 크게는 60 밑으로 급격하게 하락하기도 합니다. 근데 비율을 보게 되면 이 90점 유지하는 학생은 사실 10% 남짓에 불과하고, 70점 이하나 60점 이하로 떨어지는 학생이 나머지 90%를 차지해요. 제가 거짓말이나 또 어머니들께 이제 불안감을 조성해서 뭔가를 쟁취하기 위한 그런 맥락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실제로 현실이 그러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이제 수학의 특성 때문이기는 한데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난이도예요. 전반적인 시험 문제 구성의 난이도가 자, 중학교 때 시험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얘기해서 조금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 학교에서 뭐 전교 1등 또는 반 1등을 하는 친구들의 경우 수학 시험을 푸는데 10분에서 15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많이 잡아도 그 정도예요. 농담같이 들리시겠지만 설마 하시겠지만 실제로 그러해요. 왜냐하면 묻는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미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거 선행도 하고 뭐 빠른 친구들은 미적도 하고 막 이런 친구들한테 중3 2차 방정식, 덧셈 뺄셈 이런 거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 손가락으로 계산하기 좀 복잡하니까 쓰느라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내용이 어려워서 문제를 발상을 통해서 고민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린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문제 수가 어느 정도 있고 필연적으로 계산이 좀 들어가야 되니까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10분 내지 15분의 시간 정도.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이 시간 안에 이 문제들을 다 풀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아이는 그렇게 잘하는 거 아닌데 또는 뭐 반 1등이나 전교 1등이 아닌데 하는 친구들도 시간이 모자라서 시험을 잘 보지 못했다라는 얘기는 잘 하지 않아요. 시간이 모자란 게 아니라 시간이 모자랐다고 얘기를 하면 시간이 모자란 게 아니라 뭔가 머릿속에 잘 정리되지 않은 개념들 때문에 문제 푸는 과정에서 딴짓을 많이 한 겁니다. 딴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뒷부분 문제를 차마 볼 시간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엄밀히 말하면 준비 부족이죠.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도 시간이 부족했다의 개념이 아니라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인 거고 그걸 제외하고 나면 중학교 시험의 경우는 시간이 모자라서 시험을 못 풀었다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이 없어요. 근데 사실 이제 지금 어제 그제 해서 마지막 배제 내신까지 시험이 다 끝났습니다만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서도 30% 이상의 아이들은 시간 부족을 항상 호소해요. 매번 항상. 근데 이 친구들이 등급대가 배제 내신 3등급 이상입니다. 근데 배제 내신 3등급이면 모의고사를 보면 그냥 1등급을 받아오는 경우예요. 1등급을 그냥 받는 게 이상하지 않은 케이스들입니다. 1등급을 그냥 받아오는 친구들마저도 내신에선 3등급을 받고 그 와중에 시간 부족을 호소하는 현상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중3 시험에서는 쉬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아까 축칙 말하는 주는 문제. 그냥 단순히 계산하면 되는 거. 뭐 루트 2 더하기 루트 4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는 거죠. 그런 게 한 3, 4개 깔려요.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복잡해지는 게 또 한 3, 4개 깔립니다. 그렇게 깔리는 게 한 12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쑥 하면 풀립니다. 나머지 한 8개에서 10문제 정도를 문제풀이에 집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 부족으로 호소할 일이 없지만 고등학교 내신에서는 그런 문제가 싹 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센을 푼다고 했을 때 A스텝에 나오는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시험에 출제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쌤 B부터가 시험에 나오는데 쌤 B에 나오는 문제들도 많아야 8문제, 그 이상은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배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고등 내신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조금 더 이제 심화되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B스텝 난이도에 해당하는 게 6문제 정도 나오고 나머지 C스텝에서 한 6문제에서 8문제 정도를 추가하고 모의고사 기출해설을 변형해서 한 4, 5개 정도를 출제를 합니다. 그 중에 어떤 게 서술형이 될지는 선생님들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이게 고등수학에서의 시험 패턴이기 때문에 중학교 때 90점 받고 있다고 안심하시면 안 돼요. 점수가 떨어질 겁니다. 근데 왜 떨어지는지를 알아야죠, 이제. 자,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조금 식상해지실 수는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뭐 그닥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라 일단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점수가 떨어지는 이유, 반대로 얘기하면 수학 성적이 오르지 않는 이유, 공부를 안 했으니까 라고들 생각하시죠. 틀린 말은 아니죠. 학습량이 부족했다. 그 말도 맞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가장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이 되지는 못해요. 왜냐면 고등학교 때 들어와서 공부를 안 한다 해도 사실 누구나 다 중학교 때보다는 많이 합니다. 구조상 어쩔 수 없어요. 당장 제가 중3을 직접 가르치지는 않지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한테 매주 1회 수업이 끝나고 나서 제공되는 문제가 최소 80에서 120개 정도가 어사이먼트로 나갑니다. 그걸 2번 하고 주별 과제에 따라서 오답이 또 다시 나가고 시험 본 거에 대한 시험 오답이 나가요. 그럼 보통 아이들이 평균적으로 받아가는 게 200에서 220개 정도를 받아갑니다.
많이 틀리는 친구들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한 50%까지 더 붙여지기도 해요. 쉽게 말하면 한 달에 한 달도 안 돼서 센 2권씩 풀어나가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센 같은 수준의 센 정도의 양을 2권씩 한 달에 풀어나가요. 안 풀면 집에 안 보내고, 안 풀면 구박하고, 안 풀면 집에다가 전화 놓고, 안 풀면 집에다가 일지에다가 잔뜩 비난합니다. 이렇게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요즘 숙제를 안 하고 있어서 학습량이 저조합니다. 이렇게 가면 내신 성적이 다 써서 보내드립니다. 그런데도 안 하기는 쉽지 않죠. 어느 정도는 하죠. 중학교 때보단 당연히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점수는 더 떨어집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수학과는 거리가 먼가 봐. 내 인생의 수학은 요 정도면 충분해. 그리고 어머니들이 말씀하시겠죠. 아무리 그래도 수학을 안 하고 대학을 어떻게 갈라 그러니? 그럼 또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 잘했어? 그쵸? 그럼 나는 못했어도 니네 아빠는 잘했어 이 자식아 라고 얘기를 하면 아빠는 수학 잘했어?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적표 떼어와봐 뭐 이런 얘기 하죠. 저 실제로 중학교 다닐 때 엄마한테 성적표 떼어달라 그래가지고 한번 정말 뒤지게 욕을 먹은 적이 있는데 사실 아이들이 공부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공부를 잘못하고 있어서도 아닙니다. 누군가는 한 번쯤 짚어줬어야 되는 것을 시기에 맞지 못해서 또는 뭐 그 당시에 그런 수업을 찾지 못해서 또는 그 당시에 그런 얘기들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점검하지 않았고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계속 비어있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사실 글씨가 너무 작아서 좀 안 보일 수 있는데 여러분께 제공해드렸던 그 프린트물 보시면 그 수업 시간표를 넘기다 보면 수학 성적이 오르지 않는 이유라고 해서 개통도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물론 얘도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기는 하는데 대략적으로 얘기를 좀 전달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그냥 심플하게 압축해 볼게요. 고등학교 때 배우는 개념이 있다고 칠게요. 이걸 우리가 그냥 편의상 상위 개념이라고 칭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 상위 개념이 갑자기 떡 하고 등장하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개념이 아니라 밑에 있는 최소 2-3개의 하위 개념 이 하위 개념들을 긁어 모아서 하나로 발생시킨 게 바로 상위 개념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어려워지고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다루며 물론 플러스 알파 되는 내용이 조금 있죠. 아예 없다고 얘기 못하죠. 근데 그 밑바닥에는 얘네들이 여전히 깔려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단원에서 이 하위 개념들에서 배웠던 문제풀이 스킬들이나 또는 개념을 가지고 장난쳤던 그 구조적인 문제 유형들 이게 전부 다 상위 개념에서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어요. 당연히 수학은 계단식 학습이니까 앞에서 했던 얘기를 장난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죠. 이게 예를 들면 가정이 되는 거고 얘가 결론이 되는 겁니다.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등장하고 이런 개념이 등장했으므로 우리가 이러한 성질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낼게 한번 풀어봐. 그럼 얘를 포함하여 얘네들에 대해서 전부 다 어떤 것들에서 장난질을 칠지는 출제자만입니다. 근데 중학교 때 공부를 했다고 했을 때 이 90점을 받는 친구들 이거 전부 다 기억할까요? 또는 중학교 때 90점 못 받았습니다. 80점 정도 받았어요. 70점 정도 받았어요. 이거 아이들이 공부한 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올해는 중3을 내신 수업을 하질 않았는데요. 재작년 같은 경우하고 그 전년도 같은 경우 제가 중3도 여름방학 때부터 수업을 런칭을 해서 오픈을 해서 끌고 갔던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중3 수강생 12명이었는데 그 12명 전원 다 100점 만들었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중에 선행 뜨는다고 중2 한 명이 딱 꽂혀 있었는데 그 중2였던 친구가 95점. 그래서 이제 반 선전을 할 때 이제 올백이다라고 광고를 못했던 경험이 한 번 있는데 중3 내신은 선생님의 열정과 아이들의 요만큼의 의지만 있으면 만들어집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 애가 90점, 100점이 안 나오는데 뭐야 이거 지금 내가 다니는 학원 선생님 지금 이거 열정이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일은 아니고요. 물론 그 의지가 좌지우지하는 영역이 좀 크기는 하죠. 그래도 선생님이 불렀을 때 나와서 앉아 있고 하고 가라고 하면 하고 갈 정도의 의지 이 정도만 받쳐주면 그래도 90점 이상의 점수는 다 메이킹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메이킹한 게 아니고 메이드 되는 거죠. 사실상 저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점수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당연히 빈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얘네들 사이의 연관성, 얘네들 사이의 연관성을 스스로 로직을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이 계통을 한번 정리해 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고1 수학 상하에서 배우게 될 방정식과 부등식, 그 다음에 뭐 집합과 명제, 이 모든 것들의 기초는 다 초등학교랑 중학교 때 이미 배웠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한테 그냥 물어보면 되게 쉽게 이거 알아요, 봤던 거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구조를 따라서 이런 흐름 속에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출발했던 내용이 이렇게 이어진 다음에 얘랑 합쳐져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합쳐져서 만들어지고 합쳐져서 만들어져서 지금 이내가 이 방정식을 푸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친구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중간에서 살짝 비어있는 것들의 문제가 때려 맞으면 그 문제는 그냥 틀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 특히나 고등학교 올라가서 쌤 풀고 뭐 문제집 뭐 풀면 주구장창 여기서 배운 것들에 대해서만 연습을 하게 돼요. 특히 제가 쌤을 되게 싫어하는데, 쌤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이들을 주구장창 여기 것만 연습을 시킵니다. 이걸 주구장창 연습을 시키고 나면 아이들이 문제 푸는 기계가 돼요. 근데 막상 얘에서 썼던 문제를 얘랑 살짝 조합해서 문제를 내면 또 틀려요. 왜? 이건 안 배웠으니까. 이건 연습 안 했잖아요. 그렇다고 이게 그럼 엄청 어렵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양이 엄청 많냐? 아니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근데 아이들 특성상 얘네들을 중간에 한 번씩 게릴라 전법으로 등장했다 치고 빠지는 식으로 한두 번 다뤄줘 봐야 어차피 배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문제는 그냥 이렇게 푸는 거. 이 문제는 조금 특이하네. 그리고 까먹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다시 물어보면 저기 그런 거 했어요? 라고 물어봐요. 복습을 철저히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 맞는 말이긴 한데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채워지겠죠. 누군가 한 번에 통째로 전달하는 내용을 한 번에 그냥 총 덩어리로 흡수하면 한 방에 게임 끝날 걸, 누군가가 이걸 이렇게 다 한 번씩 이 문제랑 얘 문제랑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한번 설명해 줄게 하고 설명한다고 치는 겁니다. 그리고 한참 또 안 나와요. 그러다 갑자기 얘들아 요거 가지고 문제가 나왔네. 또 요거 설명 한번 하고 이 문제 풀어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 두 개 알겠지가 아니고 저번에 이거였는데 이게 어딘지도 모르고 오늘 이거 배웠는데 일주일 후면 이거 까먹고 얘만 기억 남아요. 어차피 왜 계속 보는 건 이거니까. 그리고 시험에 나오면 틀립니다. 그래서 점수가 뚝 떨어져요. 이 친구들의 차이는 다른 데서의 차이가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중학교 때 90점 이상 받던 친구들이 고등학교 가서 많이 놀았겠습니까? 중학교 때는 2시간 공부했으니까 고등학교 때도 2시간만 공부하면 되겠지라고 자신을 믿고 버틴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학원에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당장 저만 해도 수업 시간 4시간에 끝나고 2시간 남기기도 하고 앞으로 1시간 일찍 부르기도 하고 수업 외에 LC로 추가 클리닉 불러서 매주마다 1시간 반 이상씩 아이들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보다 학습량이 적을 수가 없죠. 그럼에도 점수가 오르지 않고 점수가 계속 떨어지는 이유는 이 하위 개념들 사이의 연관성을 제대로 잡아놓지 않았거나 이 하위 개념과 상위 개념 사이의 로직을 정확하게 만들어내지 못했거나 또는 얘는 얘대로 조금 알고 얘는 얘대로 조금 알고 있는데 얘랑이 어떻게 문제에서 활용되는지를 전혀 맥을 못 잡거나 그래도 이렇게는 알고 있는 얘네들을 못 합치는 친구들은 그래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가르치다 보면 언젠간 돼요.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수능 전에 무조건 됩니다. 근데 모르고 몰랐더니 이거 알게 됐고 요거 하나 잠깐 알고 요거 하나 잠깐 알았다가 다시 이거 할 땐 얘네 둘 다 까먹고 이런 친구들은 당연히 점수가 한계가 있어요. 그게 3등급이에요. 수능 3등급.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흥분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래서 제일 항상 아이들을 지켜볼 때마다 항상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근데 또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고등학교 입학하고 나면 이걸 할 시간이 없어요. 사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엄청 새롭지는 않잖아요. 하위 개념의 이해도가 부족하니까 상위 개념이 흔들린다. 새로운 어떤 절대적인 진리나 명제를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정리할 수 있는 시기는 유일하다는 거죠. 아마 지금 뭐 하고 있니? 지금 요즘 어디 보자. 어떤 분께 여쭤볼까요? 전 질문 드릴 때가 제일 행복한데 지금 자녀가 수학학원에서
어떤 내용을 학습하고 계신지를 모르시지는 않을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라면, 그만큼 열의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우리 아이가 지금 학원에서 뭐 하고 있는지는 대충 다 알고들 계실 텐데, 뭐 또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얼만큼 깊이 배우는지까지는 몰라도 뭐 하고 있다, 뭐 수원한다, 수투한다, 뭐 이 정도는 아실 거란 말이죠. 그거 하는 거 맞습니다. 그거 하는 거 맞아요. 쭈쭈쭈 저 있죠, 그쵸? 이쯤 되면 또 이런 반응들이 나와 주셔야죠. 제가 지금 또 뭐라는 거냐? 지금까지 실컷 지금 딴 얘기 해놓고 나서 갑자기 선행이 중요하다네. 선행 중요한 거 맞습니다. 선행이 절대적인 수준을 결정하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한번 갔던 길 다시 가게 만드는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그건 제가 사교육에 몸담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가르쳐 보면 차이가 납니다. 한 번도 안 했던 친구들 중에 처음 배우면서 수준급으로 해내는 친구는 제가 지금까지 손가락으로 꼽아보면서 만났어요. 지금까지. 본인 자녀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이건 그냥 로또잖아요. 그리고 그쯤 되면 어머니들이 지금 걱정 안 하실 거예요. 애가 알아서 나 이거 해야 돼. 나 이 학원 다닐 거야. 나 이거 가르쳐줘. 라고들 얘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선행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도 이 얘기를 같이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밖에는 진짜 볼 시간이 없습니다. 선행하시던 거 계속 하세요. 선행 끝마무리 지으셔야 합니다. 한 번이라도 더 봐놓는 게 유리해요. 대신 제가 지금 수업을 오픈하지 못하는 건 사실 뭐하고 있으신지 모르잖아요. 수원하는 친구 있을 수 있고요. 고등수학 상하 처음 보기 시작하는 친구 있을 수 있고요. 미적분 하는 친구 있을 수 있고요. 미적분까지 다 봤으니까 문제풀이 연습하는 친구 있을 수 있고요. 아이들마다 전부 다 달라요. 제가 어떻게 맞춰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근데 딱 하나 제가 맞춰줄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하다고 어머니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이 계통별로 개념 정리예요. 사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수학의 영역이 더 있죠. 뭐 확률과 통계와 관련된 거라던가 기하라던가 뭐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수업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파트에 대해서 계통별로 정리를 한번 할 겁니다. 초등학교 때 배울 법한 수와 연산 얘기, 물론 가벼우니까 쓱 읽으면서 아이들이 이해하겠죠. 대신 그런 개념들이 모여서 수의 체계를 만들고 그렇게 체계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연산된다. 이렇게 됐더니 문자화식 파트에서는 얘 개념과 여기서 새로 등장하는 개념을 섞어서 방정식이라는 걸 만들어내더라. 부등식을 만들어내더라. 그래서 걔를 이렇게 푼다. 그 와중에 함수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 그 함수는 규칙성을 논하는 거고 그 규칙을 보는 눈과 함수의 얘기가 합쳐지면서 문자화식 단원으로 다시 돌아가는구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이 시간밖에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소개하는 게 이제 앞으로 5주 정도 시간 동안에 만들어지는 계통별로 정리되는 계통수학인데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우선순위가 뭐냐라고 물으시면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선행이 우선이 맞습니다. 근데 또 따지고 보면 얘네들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의 선행은 사실 또 좀 무의미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지금 이렇게 양쪽 방향을 동시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건 제가 어머님 자녀분들을 모르거든요. 시험이라도 한번 봐봤으면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설명회에 참석하려면 신명진이 제출하는 시험지를 꼭 풀어서 아이들 채점을 해서 그걸 미리 제출을 해라. 뭐 이렇게 요청드릴 수는 없으니까 만약에 그런 부분이 궁금하시면 데스크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해당 부분 점검할 수 있게끔 시험지를 이번 주 주말에 만들어서 데스크에 비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데스크에 한번 문의해 주시고 이 선택이 후회되지 않는 선택일 거라는 건 저는 확신해요.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한 번이라도 더 정리해 놓은 친구들이 훨씬 더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티가 잘 안 나서 그렇지 반드시 한 번은 정리를 해야만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이 스스로 정리가 되는 친구라면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이 각각의 개념들 사이의 로직을 깔끔하게 누군가 한번 보여주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준비한 수업이 될 거고요. 나머지 얘기는 이제 일반적인 제 수업에 대한 특기사항 같은 것들입니다.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좀 빠르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사실 그렇게 중요한 내용 아니에요. 그냥 저 열심히 합니다라는 내용이니까. 일단 가장 첫 번째 아이들마다 관리를 어떻게 진행하느냐인데 과제 종류가 총 3가지입니다. 공통과제가 있고요. 수준별 과제가 있고 개인별 과제가 있어요.
공통과제는 당연히 진도 따라 나가는 과제고요. 수준별 과제는 아이의 전반적인 수준과 성취도에 따라서 레벨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통별과 수준별 문제를 푼 다음에 아이들이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문제 세트를 다시 만들어서 백업을 시킵니다. 아이마다 전부 다 이름 박아서 프린트물 만들어서 나가고요. 그 다음 사실 이것만으로도 모자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 관리가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배째라 하고 안 나오거나 안 하면 장땡이니까. 그래서 수업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또 불러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1시간 반 이상씩은 꼭 불러냅니다. 그래서 LC쌤들하고 LC는 레벨업 클래스의 줄임말인데요. 이제 LC쌤들하고 1대1로 시간을 잡고 2대1로 시간을 잡아서 아이들마다 전부 다 시간에 맞춰서 신청하게 합니다. 신청하게 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 아이들이 또 등원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 2회 수업이다 그러면 수업 2번 하고 한 번은 또 나와서 1시간 반 이상 수업 공부를 하고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시간에는 보통 레벨업 모의고사 문제를 풀기도 하고요. 오답을 점검하는 시간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내신 기간에는 학교별 부교재라던가 개인별 과제에 대한 피드백 같은 거 또는 수행평가에 대한 약간의 도움 뭐 이런 것들이 제공되기도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거 얘기를 좀 드리는 게 좋은데 드리고 싶은 말씀이긴 한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일 중요한 것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수업의 가장 중요한 3가지 포인트고요. 그리고 이 3가지 포인트가 제 수업의 경쟁력과 아이덴티티라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 효율성. 당연히 저는 아이들의 시간을 아껴줘야만 하는 사람이고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진정성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기는 조금 그래요. 그냥 궁금하시면 제 수업 듣는 수강생 아무나 한번 물어봐서 걔 수업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지금 어머님들 앞에서도 땀 흘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덥고 춥고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아마 이 자리에서 지금 빨가벗고 있어도 똑같이 땀을 흘릴 겁니다. 집중을 하면 땀을 흘려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랑 수업 좀 하는 아이들은 제가 만약에 땀을 안 흘리고 수업을 끝냈다. 그럼 쌤 오늘 수업은 날로 먹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사실 제가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결혼을 안 하기도 했고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제가 고정적으로 항상 이쯤에서 한번 여쭤보거든요. 제가 몇 살처럼 보이냐고. 근데 아마 마스크 때문에 몇 살처럼 보이는지를 얘기하기가 좀 쉽지 않으시겠죠. 그렇다고 벗을 수는 없으니까. 사실 근데 이제 제가 아이들하고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뭐 조금 많이 잡으면 뭐 사촌형 또는 젊은 삼촌 같은 느낌 정도의 나이대밖에는 안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애들을 싫어하느냐?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애들을 되게 예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잔소리가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해요. 이건 미리 말씀을 드려요. 수업 시간에도 잔소리가 조금 있는 편이고요. 그다음 마음에 안 드는 애 있으면 불러다가 남겨서 잔소리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아이가 이런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이 친구는 사실 제가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지금도 수강 중인 친구라서 학교를 자퇴를 하겠다. 잘하던 친구인데 학교를 자퇴를 하겠다. 갑자기 인생 현타가 와가지고 내신을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대학을 왜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대학을 안 가고 싶은 건 또 아니고 간다고 치면 좋은 대학은 가고 싶고 뭔가 딜레마에 빠진 거죠. 공부는 하기 싫은데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나중에 대학을 안 갈 건 아닌데 갈 땐 또 좋은 대학을 가고 싶대요. 아주 나쁜 놈이죠. 제가 그 친구랑 일주일에 2번을 수업을 하니까 일주일에 2번씩은 무조건 만나죠. 일주일에 2번을 무조건 만나면 10시 20분 정도에 수업이 끝나고 거의 매번 11시 반까지 한 2달을 상담을 했어요. 그 친구는 계속 불안한 거죠. 자기가 공부를 안 하고 놀고는 있는데 나중에 대학을 갈 일은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저한테 계속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제가 지금 이래도 될까요? 아니, 안 되지. 근데 공부가 손에 안 잡혀요. 어떻게 해요? 안 잡히면 하지 마, 지금은. 제가 그 친구한테는 뭐 이제 학생마다 당연히 대하는 태도가 또는 전략이 다를 테니까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던 건 멍청한 놈 아니니까 시작하면 언제든지 따라잡을 수 있다. 대신 지금 놀 때 확실하게 놀고 치열하게 고민해라. 네가 나랑 수업을 언제까지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가 나랑 수업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널 반드시 완성시킬 거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아이에게 이제 확신과 뭐 아이가 제 말로부터 얼만큼 위로를 얻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안정을 얻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짓을 2달을 했어요. 옆에 있는 조교쌤들은 덕분에 퇴근을 막 못하고 먼저 가라고 다 보내고 그리고 그 친구가 여름방학이 끝나고 나서 방황을 끝냈습니다. 방황을 끝내고 이번이 첫 시험인 거죠. 방황을 끝낸 첫 시험.
이제 저한테 이제 이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시험지를 양면을 쫙 찍어서 보냈는데 거기다가 동그라미 4장 찍어서 보냈어요. 다 맞았다, 다 맞았다, 다 맞았다, 다 맞았다. 사실 그게 맛이거든요. 제가 수업을 하는 이유. 사실 잠시만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수업을 해주셨던 쌤들이 전부 다 그렇게 이제 열정적으로 수업을 해주셨었고, 그리고 사실 한 명 한 명 보면 이쁘지 않은 아이가 없어요. 전부 다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게 조금 진심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진정성은 사실 어떤 강사랑 비교하더라도 뒤지지 않는다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더 얘기하면 제가 감정이 조금 올라올 것 같으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그 다음 마지막 근거 있는 수학 얘기인데요. 사실 의욕만 앞선다고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실전에 적용 가능한, 그래서 문제를 풀 때도 왜가 항상 중요시 되는 그 근거를 항상 찾아가는 방식을 소개하려고 노력하는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일단 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어머님들께서도 당연히 궁금하시겠죠. 우리 아이가 잘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거 진도 나가고 있는지, 시험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사실 말로 매번 전화를 드리면 제일 좋기는 하지만 사실 그럴 수는 없는 게 또 현실이고, 어머님들도 너무 피곤하실 테니 보통 제가 한 장에 전부 다 정리를 해서 보내드려요. 그 가지고 계신 프린트물 보시면 수업 일지 예시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저랑 수업을 하시게 되면 매번 전부 다 매일같이 받아보시게 될 일지입니다. 양이 좀 많죠. 사실 이 정도면 그래도 소소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100 써 있고, 이게 실제로는 이제 초록색으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흑백 반전을 치다 보니까 빨간색으로 바뀌어 있는데, 숙제랑 학습지는 다 했다. 교재랑 학습지 숙제는 다 했다. 그러나 학습지 오답은 하지 않았다. 교재 오답은 저번 시간에 발생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시험 같은 경우는 점수가 이렇게 되고, 이걸 한 번에 확인하시기 편하게 신호등처럼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으로 체크해서 나눠드립니다. 이게 매일 아이편에 보내면 전달되지 않죠. 그래서 매일 단톡방을 만들어서 어머님들과 저희 쌤들만 있는 단톡방을 어머님들마다 전부 다 개설을 해서 그 단톡방에 수업 일지를 매번 올려드려요. 그리고 과제 수행률이나 밀린 과제, 그 다음에 제출한 과제 같은 거 전부 다 체크해서 적어드리고요. 세부사항, 그 수업에 대한 진도 사항에 대한 코멘트, 그 다음에 아이 학습 상황에 대한 코멘트를 전부 다 작성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만 꼼꼼하게 읽어보셔도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떻게 학습하고 있구나는 충분히 캐치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개통 수학이 방학 전에는 이제 주 2회 진행이 될 거고요. 목요일과 토요일, 이때 목요일 같은 경우는 문제풀이 집중반처럼 운영이 될 거고, 박경필 쌤에서 진행을 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토요일 날 6시부터 9시, 근데 아마 이거 9시에서 조금 더 딜레이 될 거예요. 양이 조금 많아서 제가 조금 오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만약에 저랑 수업을 하게 되셨을 때 우리 아이가 9시에 끝났는데 왜 안 오지? 9시 반인데 왜 안 오지? 그러면 보통 수업을 아직 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시고, 이때 이제 개념 설명하고 그걸로 문제 푸는 거 연습 한번 하고, 이렇게 주 2회 세트로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방학 중 세부 날짜 같은 경우는 가지고 계신 프린트물 보시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방학 중에는 수학상 우리 정규반 진행해야죠. 수학 집중반 진행할 거고요. 수학하 같은 경우는 특강 형식으로 제공을 합니다. 이제 그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또 소개를 드릴게요. 이때 조금 특기할 만한 게, 방학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물러갈 건데요. 질문 조금 받고 물러갈 건데요. 만약에 저랑 수업을 해서 아이들의 뭔가 수학에 대한 관심 또는 위치 또는 뭐 어떤 성적 등을 좀 변화하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 저에게 방학은 좀 맡겨주셔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방학 때 되면 갑자기 멀쩡히 다니던 학원을 끊고 윈터스쿨에 들어갑니다. 썸머스쿨에 들어가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잘 안 가요. 그 친구에 대해서 가장 많이 파악한 선생님이 있는 곳을 떠나서 새 판으로 가가지고 2달을 학습을 하고 오겠대요. 뭐 저야 뭐 선택 받는 입장이니까 제가 그 친구에게 뭐라고 말을 못하지만 만류하긴 합니다. 갔을 때 썩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방학이 중요한 이유는 방학 커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구상 중인 예비고 1, 그러니까 2021에서 2022로 넘어가는 겨울방학 일정입니다.
아마 수업이 껴있는 날들이 이렇게 될 거고 주말이 이렇게 포함이 되겠죠. 아마 특강을 제가 오전에 제시를 했으니까 이때 수하를 하게 될 거고요. 아마 수3 같은 경우는 날짜가 조금 미정이긴 하지만 화요일 저녁 때랑 토요일 저녁 때고 아마 이렇게 구조가 짜여질 거예요. 세부 시간은 다시 한번 또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 중간에 빈 시간이 있죠. 여기 비어있고 여기 비었죠. 여기 비었고 이거 다 저한테 주셔야 돼요. 이거 다 저한테 주셔야 돼요. 제가 이걸 수업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시간에 뭐 할 거냐면 아이들 관리할 거거든요. 마지막 이 얘기 한 명만 하고 한 가지 케이스만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좀 마무리 지을게요. 지금 또 학교를 얘기하면 너무 특정질 수 있으니까요. 지금 2학년에 재학 중인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그 2학년에 물론 제 배제 친구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중3 때 겨울방학 때 요 시기죠. 저랑 처음 만났는데 공부를 하나도 안 했던 친구예요. 중학교 내내 학원은 다녔지만 축구만 주구장창 했던 친구입니다. 축구만 주구장창 하던 친구가 겨울방학 때 친구 손을 이끌려서 이렇게 어떻게 왔어요. 그리고 와서 걔는 후회했죠. 왔더니 아침에 불러내서 밤까지 집에 안 보내니까요. 그리고 목요일날 왔더니 또 아침에 왔더니 밤까지 안 보내니까요. 그래서 저랑 일주일을 씨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념했어요. 왜 엄마가 안 봐주니까. 너 가. 오지 마. 문 걸어 잠그고 안 열어주니까. 그래서 월수금은 논다는 전제하에 화목토일만 저하고 시간을 보내기로 약속하고 이거를 전부 다 풀세트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친구가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요. 밥 먹는 시간이 아까워요. 이 짓을 중학교 때부터 했으면 제가 지금 탑 먹었겠죠? 충분하지. 왜 중학교 때는 선생님이 수업을 안 했을까요? 난 중학교 수업은 안 하니까. 아, 그게 진짜 뭐 아쉽고 뭐 후회된다. 그래서 원래 네가 나랑 만날 수 있는 처음 시기가 이 시기였어. 더 빨리는 못 만나. 했더니 뭐 그건 그런데 저랑 요즘은 그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저 매일 밤마다 저한테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쯤에 그 카톡을 보내요. 점을 찍으면서 그날 그 일과표를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데 남학생입니다. 그 플래너에다가 그날 하루의 학습 시간과 학습한 것들을 다 적어서 저한테 보냅니다. 그럼 저는 별말 안 해요. 그냥 뭐 이렇게 뭐 따봉 하나 보내주거나 고생했다 한마디 써주거나 점 하나 보내거나. 그 친구도 저한테 답장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거 보내고 바로 잡니다. 그 친구는. 사실 그런 변화가 만들어질 수 있으려면 아무래도 시간 투자를 조금 해야 해요. 그리고 수학이 아시겠지만 단기간에 완성되는 과목은 절대 아닙니다. 시간 투자한 만큼 변화가 발생은 하는데 대신 아이들마다 효율이 조금씩 다를 뿐인 거죠. 그래서 그 효율이 얼만큼 되는지, 그 다음에 아이가 변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만큼 변하게 될지는 이 시간을 얼만큼 충실히 보내주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 시간 저한테 확보시켜 주시면 나름 만족스러운 결과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요. 질문이 있으실까요? 제가 계속 네. 그 관리를 해주신다는 그 시간에는 네. 뭐 어디서 뭘 어떻게 보통 학원에 빈 강의실들이 하나씩은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그 시간에 사실 보통은 이거 연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LC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숙제 관리를 메인으로 하게 되죠. 그 시간에는. 방학 중 수업의 경우는. 왜냐면 숙제를 그 시간에 끝내라 라는 게 메인 포인트고, 그리고 다 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오답 나가면서 레벨업 모의고사까지 풀려내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렇게 연습을 시키면 늘어요. 안 늘 수가 없죠.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수업할 때 선생님이 계속 봐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사실 이 자리는 저만 나왔지만 저랑 같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저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지금 총 한 8분 정도 계세요. 방학이 되면 그 쌤들이 전부 다 총 출동해서 강의실을 맡는다거나 학생별을 맡는다거나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만약에 이만큼의 어머님들 숫자만큼이 학생이다 그러면 보통 선생님이 한 4명 정도 투입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아이들 질문과 학생 관리와 피드백을 위해서 4명 정도가 투입되는 구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저는 센을 쓰지 않기 때문에 다 제가 만들고 저희 연구소에서 제작한 교재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방학 때 진행되는 교ling 상화가 네. 처음 보는 학생들 아. 보상인지 아니면
처음 보는 학생들부터도 수강 가능하고요, 당연히. 아이들마다 제공되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별로 전부 다 다를 거기 때문에 수준별과 개인별에 맞춰서 제공되는 문제가 난이도가 있게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반대로 우리 아이는 처음 보는데요, 그러면 처음 보는 거에 준해서 수준별 문제가 나가고 그거에 마찬가지로 개인별 문제가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가지고 가야 되는 개념은 똑같습니다. 그 아까 개통 수학이라고 소개해 주신 거예요. 네네. 그거 혹시 방학 때 그 아이들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때 다시 개설할 수 있을까요?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그 질의응답 궁금하신 거는 나중에 저희가 따로 질문 받아드리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만 답하고 물러갈게요. 그 개통 수학을 방학 때 다시 개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데스크랑 다시 한번 상의를 해보기는 해야 되는데요. 사실 방학 때 진행하는 게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수학 상이라는 개념을 내신에 준해서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방학이 모자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중복해서 수강하는 것도 가능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존에 학원에서 나가서 네. 진도가 있는데 아이는 그거를 마음에 들어 하는데 그거를 엄마가 그쵸. 강요해서 네. 이거 끊고 이걸 한번 해보자 그랬을 때 아이가 만족하면 다행이죠. 사실 근데 지금 이제 5주 동안 진행될 내용이고 양이 이렇게 아주 많은 편까지는 또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겨울방학 때 저랑 만나게 됐을 때 해당 부분을 요청을 주시면 해당 부분을 과제 형식이나 또는 매 수업을 전부 다 촬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해당 영상이 제공이 되고 개별적인 피드백을 LC 때 진행하는 방식으로 백업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개설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확실하게 답변 드리기는 지금은 조금 애매하긴. 네. 일단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명진이었습니다.